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요 사이에 반가운 소식이 좀처럼 없었는데요. 오늘은 미나리가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작 발표가 있었는데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만들고 우리나라 배우가 출연한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서 감독상과 여우조연상, 나무주연상, 각본상, 음악상 이렇게 모두 6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윤여정 배우는요, 우리나라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영화 데뷔 50년 만에 74세의 나이로 우리 영화 102년 역사에서 첫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기왕이면 이 본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요.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이어서 또 한 번의 낭보가 들려오길 고대합니다. 3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 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부와 GTX B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건설 문의 1544-6008. 3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일부 경희사이버대 최영희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짚어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봉화 영풍 석포주련소에서 일한 노동자가 급성 백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는데요. 잠시 후에 영풍 석포주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 백수범 변호사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재보선 여야 모두 단일화가 마무리되는 주인데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야권 단일화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 5시 30분부터 안철수, 오세훈 후보의 TV토론회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죠. 네, 지금 한 40분 정도 지났으니까 네네.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80분 동안 진행되고요. 네. 지금 뭐 지상파, 종편 또 이 뉴스 전문 채널 8군데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핫하게 지금 이제 이 재보선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국민의당,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오늘 뭐 대단한 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네. 이 단일화가 되면 누가 후보가 되든 자,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 굉장히 이제 또 나름 의기 있는 그런 네. 이제 선언을 했는데 원래 이 단일화 언제 할지 합당 시기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네. 국민의힘이 좀 시큰둥했습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는요. 지금 이제 토론회를 앞둔 상황에서 네. 이 합당 선언이 나오자 입당부터 먼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합당 선언을 굉장히 좀 이제 김을 뺐고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려면 진작했어야지.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혼자 마치 단일화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네. 이미 이제 지난 주말에 단일화 과정에서의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는 과거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 후보가 된다면
과거에 대한 해명을 하다가 미래 이야기를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런 이제 폄훼 발언을 했고요. 네. 오세훈 후보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야권 분열의 아이콘 아니냐. 앞으로도 또 야권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어요. 네.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가운데 그래도 하루 늦게 어제 비전 발표회를 이제 함께 가지면서 단일화 의지만은 돈독하게 다졌고요. 오늘 이제 TV 토론회가 유일하게 한 번 80분 열리게 되는 거고 절반의 시간이 흘렀는데 자 문제는 내일과 모레 이 이틀 동안 국민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 결과를 금요일 오전에 발표하거든요. 그러면은 오는 금요일 19일이 지금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네. 그럼 단일화 발표와 동시에 한 명만 딱 단일 후보가 등록을 하겠죠. 네. 그래서 무조건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인데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면은 이제 두 캠프에 이제 단일화 협상단이 있는데요. 네. 지금 내일부터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문 내용이 작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구 작성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직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회까지 다 지켜보고 네. 오늘 늦은 밤에 다시 만나서 마지막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이 토론회에서 누구든 이 각 후보가 내가 더 유리했다, 내가 더 우위를 점했다, 내가 단일화해서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에 네. 설문 문항에 대한 기싸움이 지금까지 뭐 여러 날 안 돼 왔는데 오늘 밤에 결정 안 되면 내일 여론조사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또 점쳐지고 있는데 아마 뭐 난항이 있겠지만 예정대로 스무스하게 단일화될 것이다. 오세훈 후보든 저 안철수 후보든 양자 구도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야 이제 여당의 박영선 후보를 꺾을 수 있다. 이 흐름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두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서 단일화가 안 되면요. 지금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예전에도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아이 3자 구도로 가도 우리 국민의힘 본선 후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좀 묘해요.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면서 안철수 후보가 3위로 떨어지는 여론조사들이 일부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이걸 국민의힘이 이 조사에 기반한다면 3자 구도로 나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단일화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단일화가 깨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는 겁니다. 네. 자, 앞으로 한 사흘 동안 일단 오늘 토론회 끝나는 거 잘 지켜보고요. 이 유권자들의 평가 누가 더 잘했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정리되고 나서 내일부터 정말 설문 문항이 오늘 밤에 합의가 돼서 여론조사 들어가는지 또 금요일에 그럼 누가 양보를 하고 누가 등록을 하는지. 근데 금요일까지 이게 안 되더라도 단일화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3월 24일, 25일 이때가 이제 선거운동 개시일이 25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24일까지 단일화가 되면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각각 후보 등록을 하겠죠. 네. 3자 구도로. 네. 하지만 선거운동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네. 28일에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갑니다. 아, 30일이 아니라 28일인가요? 네. 네네. 근데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면 네네. 이때부터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네. 후보 하나가 한 명을 지지하고 사퇴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 투표 인쇄 용지 들어가기 전에 한 명이 사퇴를 하는 방식으로 단일화가 될 수 있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단일화는 어렵고 이전 투구 양상이 계속하고 이건 뭐 본선에서 여야가 격돌하기 전에 야권 내 후보가 서로 재살 깎아먹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밤 내일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시한을 원래 계획했던 건 19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도 후보 등록일이 지나더라도 투표용지 인쇄 이후에도 사실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더 불리해지니까 그 점점 전까지는 불리하고 복잡해지죠. 네. 근데 이번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론조사 문구를 정한다고 했는데 토론회가 어떻게 누가 더 이길 것이다 이런 게 점쳐질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또 한번 폄훼를 했죠. 뭐냐면 토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네.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게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거였고요. 네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모욕적이다. 왜 이렇게 함께할 이 상대를 상처를 주는가 네. 하는 이제 항의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계속 안철수 후보를 토론 못하는 사람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네. 낙인 찍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지난 이제 2017년 대선 때의 이미지를 이제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네. 지금 현재까지는 누가 우위라고 딱히 이야기를 하기 어렵지만 토론에서는 이 오세훈 후보가 조금 우위를 점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문가의 이제 예상이 많았어요. 네. 하지만 끝나봐야 합니다. 또 토론 못해도 또 동종 여론이 더 몰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건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묘한 것은 3자 구도까지도 국민의힘이 각오를 하게 된다면 지금 어쩌면 이 설문문항 방식이 오세훈 후보 측은 적합도를 물어보자. 적합도를 묻는 경우에는 이 조직 기반이 반영이 되면서 조직력이 좋은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아니다. 인물 경쟁력을 물어보자. 이건 안철수 후보는 경쟁력은 자신이 더 좋다고 이제 자부하는 대목이거든요. 네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적합도와 경쟁력이 다 비슷비슷하고 오세훈 후보가 경쟁력이 안철수 후보보다 더 높아요라는 여론조사도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적합도와 경쟁력을 함께 물어보는 방식으로 문구는 절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양보를 해도 우리가 결과에 유리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오늘 토론의 결과 자신들의 우위를 좀 확신한다면 요건 또 의외로 이제 절충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판이 깨질 가능성도 아슬아슬하게 있고요. 그래도 약속을 했는데 왜냐하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후에 만에 하나 어부지리로 여당의 박영선 후보가 이기는 경우에 네. 사실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은 모두 다 야권 지지층에서 엄청난 비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타격이 너무 크겠죠. 네. 네, 그 단일화 하나를 못해서 결국은 또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지 못했다. 그럼 이건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또 이 LH 사태 때문에 여당이 정말 악재를 만난 상황에서 네. 다 된 밥에 단일화를 못해서 꽃밭을 이 비난은 아마 누구도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럼 거의 정계 은퇴 수준의 이제 또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조금 이제 난항을 겪겠지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낙관하는 이제 야권 분석가들도 있고 또 이제 사실 누가 나가도 박영선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들이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결과들은 누구도 양보하기 어려운 구도로 꼬여버렸다. 네. 또 한탄하는 분석가들도 있고 결국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 제가 5시 30분부터 좀 지켜보고 들어왔는데 네네. 무상급식 같은 뭐 보편복지에 대한 이견도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또 어떤 내용을 나올지는 나중에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조금 밋밋한데 남은 시간이 더 볼만할 것이 네. 앞부분은 명지대 이 신율 교수의 사회로 네. 이 두 후보가 모두 발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분 내외씩 이제 이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해서 정견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 30분쯤 지난 시점에서부터 서로에게 이제 질문을 주고받는 방식이 진행됩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토론을 못하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스탠딩 토론 방식, 이 미국식의 뭐 타운홀 이 토론 방식 이런 것들을 제안했는데 스탠딩 토론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 토론이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는 이게 질문과 사회자의 역할이 짜여져 있는 토론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 이제 근거가 된 것인데 네. 후반부는 지금 후보 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쟁점들을 주고받고 있어서 네. 사실 불꽃이 튀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 동안일 것 같고요. 네. 자, 토론이 다 끝나봐야 지금 SNS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평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의 지금 패션도 화제예요. 예, 오세훈 후보는 연두색 넥타이를 메고 네. 깔끔한 정장 모습으로 나왔고 네네. 안철수 후보는 정말 과거에 이제 대학원장도 지내시고 그랬는데 교수 같은 노타이에 좀 삐뚤어진 셔츠에 네. 브이넥 스웨터를 입고 나와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패션에서조차 자, 오세훈 후보는 전통적인 지지층인 보수와 중장년층에 어필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이 안철수 후보는 주로 젊은 층과 여성층에 좀 어필하고자 하는 패션을 잡았구나. 이런 분석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댓글 보는 재미도 있는데 네. 끝나고 다음 주에는 이 토론회가 어땠는지도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이 단일화 됐는지 결과를 논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 LH 사태로 여당은 계속 악재예요. 박영선 네네. 후보는 굉장히 고심하는 상황인데 어떤 반전 카드를 낼 수 있을까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없습니다. 자, 네. 이제 보면은 이제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 이제 내일 단일화를 합니다. 네. 예, 이제 오늘 내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뭐 큰 이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 이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김진애 후보가 뭐 두 번의 토론회 동안 상당히 이제 박영선 후보의 이제 이 맹점들을 파고들어서 아주 따끔한 공세를 폈어요. 네네. 박영선 후보가 많이 아팠을 텐데, 어쨌든 이것은 큰 이변 없이 내일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오늘 토론 이후에 이 야권 단일화의 적과 맞서야 되는데 네. 양자 구도면 많이 불리하고요. 3자 구도여도 뭐 저 야권 필패론 이거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지금 박영선 후보가 밀어붙일 수 있는 게 하나는 공약인데, 자 이게 1년여 이제 잔여 임기를 채우는 공약. 이미 공약은 너무 다 세게들 내서 네. 뭐 공약에도 보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낸 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 네. 서울 시민들은 불신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반전 카드라는 게 지금 LH 사태에 대해서 자 우리 자식이 잘못했으면 남이 욕하기 전에 내가 더 세게 야단친다. 그래서 지금 특검 요청했죠. 네. 전수조사 요청했죠. 지금 LH 사태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는 아주 고강도의 야권 같은 요구를 이제 여권에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썩 쉽게 믿어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전이 쉽지 않은데 반전은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딱 한 3주 남았거든요. 네. 3주 남은 기간 동안 오늘 이제 야권 단일화 후보들의 토론회가 제법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요즘의 선거전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토론회에 집중을 해요. 또 굉장히 재미없는 토론회도 많지만 네. 토론회를 보면 또 흥미진진하거든요. 네네. 진검승부가 펼쳐지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언론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가 올라오든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든 이제 TV 토론회에 승부를 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오세훈 후보가 올라온다면 과거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내곡동 땅에서 차익을 실현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데 이 오 후보는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언론 보도도 이미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러한 서울시장 재직했는데 윤리적인 시장이 아니었지 않느냐. 당신은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우냐 하는 공세전으로 네. 상당히 이게 이제 팽팽한 이제 이 토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박영선 후보는 지금 누가 올라오든 토론 준비에 칼을 갈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에 하나 두 명이 다 올라오면 3자 토론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럼 이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두 명을 상대로 토론을 펼쳐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까지도 지금 감안을 하고 3주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쟁점이나 아젠다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건 뭐 박영선 후보의 잘못은 아닙니다. 네. 집권 여당의 LH 사태가 이제 터져버린 악재 때문이고 부동산에 안 그래도 이제 불신감이 높던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영선 후보는 결국은 뭐 꾸역꾸역 뚜벅뚜벅 네. 전공법으로 이 야권 후보들을 맞설 수밖에 없는 좀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냉정한 평가였어요. 얼마 남지 네. 않은 재보궐선거에서 반전 카드는 없다. 토론회에서 없습니다.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유권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네. 달렸다는 건데. 자기 힘으로 네. 해야 됩니다. 그럼 박영선 후보는 반전 카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당은 어떻게 좀 카드가 있을까요? 여당도 오늘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일 고강도 대책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박영선 후보의 이제 극약 처방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여당에서 굉장히 좀 과거에 보였던 것처럼 알아서 하겠다, 별 문제 아니다, 뭐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덮으면 이 박영선 후보의 절박한 이제 이 자기 편 때리기가 조금 이제 유권자에게 어필할 텐데 네. 대통령, 국무총리, 뭐 변창흠 장관은 사의를 표했죠. 이미 다 여당 내에서 김태년 뭐 이 당대표 권한대행, 즉 원내대표입니다만 지금 야당에게 특검하자,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이 여당 지도부는 고강도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도 하고 있는 얘기를 또 하는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 여당 차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뭐 짧지만 대국민 사과를 냈고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할 일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주말에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은 실천을 지켜볼 텐데 실천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은 이제 국수본 내에 이제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수사를 하는데 이 차명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네. 수사 기간이 꽤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재보선 다 끝나고 나서 이 정권 심판론이 먹혔을지 아니면은 이제 이 정권을 지켜달라는 정권 유지론이 먹혔을지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LH 사태에 대한 수습책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국회 입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 행정부에서 하는 얘기들은 다 일리 있는 얘기인데 행정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부패방지법이나 주택관리특별법으로는 이 부당이득이 확인돼도 이 내부 정보를 남용해서 이 사적인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도 그냥 추징금이 이익만큼만 환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세균 총리가 3배에서 5배 이 외국처럼 이 징벌적 추징하겠다 얘기하는데 법적 근거가 현재 없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회가 지금 좀 미적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과거의 국회 숙제, 염원이던 이해충돌 방지법을 좀 빨리 만들고 네.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좀 이 투기 세력을 엄단할 수 있는 특별법도 좀 빨리 만들고 입법적인 제도화와 행정부의 이제 수사 및 여기에 대한 이제 고강도 개혁 대책, LH를 해체 수준으로 아마 이제 리노베이션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공법으로 가야지 뭐 선거에서 혹시 여당이 아이고 선방했다. 이제 좀 한숨 돌렸으니까 천천히 가자. 또 뭐 야당이 이제 이겼으니까 서울을 뭐 부산을 우리가 접수했으니까 이제 부동산은 다 잘 될 거야. 야당이 뭐 이 시정을 잡는다고 네. 적폐 세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지금 악재다 호재다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국민들 아픈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정치라면 네. 이 LH 사태는 결코 야당에게 호재다라는 말을 입에 올려서도 안 될 것 같고 국민이 고통받는 것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유권자뿐 아니라 이제 우리 시민, 국민 전체에게 신뢰받는 방법이다. 여야 모두 좀 힘을 합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입법이 먼저 추진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국회의원 전수조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야가 모두 다 합의를 했어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합의가 돼도 추진이 안 되고 네. 이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 얘기를 김태년 원내대표가 했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 그래 우린 준비돼 있어 합시다 이렇게 통 크게 받았는데 정치는 통 큰 쪽이 이기거든요. 네. 국민들이 볼 때 통이 커야 멋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요즘에 뭐 좀스럽고 민망합니다 이런 표현 썼습니다만 네. 정치는 좀스러우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쾌히 받는 모습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 뜬금없다. 민주당 먼저 하고 여당이 먼저 하면 우리는 따라서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바로 이거 네. 비판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한다고 응해야지. 이걸 가지고 또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 앞에서 우리 공직자 또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의원들이 앞장서야 한다 하는 또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여야가 없는 거거든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죄가 야당에 있어요. 네, 그렇죠. 박덕흠 의원 사태가 있었어요. 그럼 여당은 깨끗하냐? 아니에요. 이상직 의원 사태가 있었어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네. 이상직 의원 사태. 네. 또 박덕흠 의원의 이 부동산 재산이 논란이 되고 이해충돌 아니냐. 국토위에 오랫동안 이런 상임위에 건설업자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그때도 쏟아져 나왔는데 네.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가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그때 이미 뒤에 이해충돌 방지는 잘라먹고 부정청탁 금지로 뭐 10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뭐 100만 원 이상 이것만 정해놨거든요. 네.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을 안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는 국회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의회,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도 다 시의원, 도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 개발 정보를 빼내서 미리 자기네가 투자한 정황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직 부문에서 이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일은 수사할 때만 우르륵 하지만 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 LCT 문제를 2016년에 엄단을 못하니까 또 나오고 있어요. 전 LCT와 LH는 참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다만 LCT는 이제 민간 개발에서 특혜 분양 의혹으로 이제 로비를 했던 정황들인 거고 네. 공공 이 부문에서 LH는 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먼저 선제적인 투기를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의혹들이고 네. 하지만 민간 공공 모두 다 그냥 먼저 이 봉사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다 차익을 얻어가 버리면 국민들의 이 이익을 혜택을 다 이제 갈취하는 행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주택과 토지 문제에 있어서 관리자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그 일을 하는 부문들에 대한 신뢰를 갖겠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뭐 공공개발이 답이다, 민간 주도 개발이 답이다. 지금 이 여야가 계속 싸우고 있는데 중요한 건 누가 해도 상관없고 청렴한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답이니까 제도적인 어떤 입법 강화를 이번 기회에 해줘야 다음에 LH, LCT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런 투기 의혹이 적어도 이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부동산이나 투기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비리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선거 지나가면 호재 악재 얘기하고 야 LH 덕분에 이겼다. 이게 야당이 환호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야당이 만약 이긴다면 이 정권 심판을 요구했던 이 시민들의 또 눈물을 닦아주는 게 이긴 야당의 역할이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호재 악재를 얘기하는 게 참 이게 선거 국면이라 이 승패 싸움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유권자들이 분노하는 것들을 정말 토지와 주택을 공정하게 갖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와 우리 서민층에게 정책으로 이 답을 할 수 있을지 이 후보들 정당들이 함께 좀 고민을 해주고 그 답을 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또 LCT 얘기가 나와서요. 부산시장 선거의 박형준 후보 불법 증여 의혹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특혜받은 거 아니냐 하죠.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박형준 후보는 워낙 격차 있게 이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를 이제 따돌리고 앞서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세도 강해지는 거죠. 하나는 MB정부 시절에 홍보기획관으로 청와대 근무할 때 이 4대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사찰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느냐. 국정원에 지시했다. 2개의 문건이 나왔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LCT에 입주해 있는데 이게 특혜 분양 받은 거 아니냐 하는 또 의혹이 제기된 거고요. 또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이 딸의 입시 비리까지도 지금 이제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박형준 후보는 하나하나 이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사찰에 대해서는 난 전혀 모른다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요거 약간 보도를 보면 홍보기획관의 서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진실성 있게 해명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아직 이제 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LCT는 자신은 정당하게 그냥 매매를 통해서 입주한 것이다. 투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양 특혜가 아니라 또 정상적으로 입주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딸 부부도 LCT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위가 있는 딸 부부가 센텀에 살다가 이제 이사를 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입시 비위에 대해서는 이제 홍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 후보의 배우자가 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인데 그 대학에 이 입시를 넣은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허위다. 지금 법적 조치한다고 일단 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고소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진위는 이게 선거가 끝나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만큼 더 팩트에 가까운 정황을 양쪽이 제기할 수 있느냐 싸움인데 일단 박 후보는 상당히 격노했어요. 이 깨끗하게 클린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 여당의 네거티브가 심해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언성을 높이고 있는 대목인데 이렇게 언성을 높이다가 예를 들어서 약간 의혹이 팩트인 정황들이 나와버리면 이 역풍을 맞는 경우들이 또 선거에서 왕왕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야 누구에게 이 의혹 제기와 대응이 유불리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박형준 후보의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이 크게 선거판에 바람이 불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박형준 후보가 여전히 우세를 점하고 있는데 한번 TV 토론을 했는데 거꾸로 돼 있죠. 지금 야당 후보가 챔피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당 후보가 절박한 추격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토론 후에 또 김영춘 후보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박형준 후보는 일단은 정권 심판론에 초점을 뒀는데 김영춘 후보는 부산의 경제 회복, 개발론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시정에 대해서는 또 이 김영춘 후보 콘텐츠가 좋았던 거 아니냐는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이것도 앞으로 남은 시간 조금 더 지켜볼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렇습니다. 또 얼마큼 그게 핵심이죠. 네, 뭐가 더 바뀌었는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일한 노동자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석포제련소 노동자의 발암물질 노출 문제, 오래전부터 지적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산재 신청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요. 영풍 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 백수범 변호사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백수범 변호사입니다. 네. 현재 영풍 석포제련소 피해 공동대책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네네.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예, 법률대응단은 2018년부터 변호사들의 활동을 시작했으니까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구 변호사들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후에 서울, 부산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지금은 10명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보다도 그 봉화군 주민들로 구성된 봉화 대책위, 네. 또 한 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 분들이 한 2014년경부터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분들이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참 이게 법률대응단이 있기 전까지는 더 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네. 지역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정말 오랫동안 계속돼 왔잖아요. 네. 먼저 그동안의 상황들을 한번 요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저도.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네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회자님 말씀대로 법률대응단이 대응을 시작하기 전에는, 대책이나 공대위가 법률적 대응을 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땅, 물, 공기 오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땅, 물, 공기 오염이요. 네. 네. 먼저 땅 오염은 제련소 공장 부지 수만 평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도 있고요. 네. 또 사원들이 사는 주택 부지도 있고 또 주변에 수십만 평 농경지도 있는데 이 땅들이 전부 다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5, 6년 전부터 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이 계속 내려져 왔는데, 네. 작년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학교 아이들 노는 운동장 정도 외에는 아직 정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전체 면적의 한 10% 정도밖에 정화가 안 된 걸로 작년에 네.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또 물 오염은 이 재련소 바로 앞에 낙동강 그 발원지 이제 하천이 내려오거든요. 네. 근데 이 하천으로 중금속 폐수가 몇 차례 무단 방류가 된 게 적발이 돼가지고 지금 조업 정지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네. 또 재련소에서 오염된 그 지하수가 땅 밑을 통해서 이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이 환경부 조사 결과 확인이 됐어요. 네. 그동안에 영풍석포재련소는 그 공장 부지 테두리에 경계에 이 차수막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한 방울도 안 나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네네. 환경부가 조사해 보니까 매일 수십 톤의 중금속 폐수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걸로 확인이 돼서 지금 그 방지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영풍석포재련소가요. 네. 그리고 공기 오염은 그 재련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공단급으로 굉장히 큰 공장이고 굴뚝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연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영풍석포재련소는 그 연기들도 다 기준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또 환경부 단속 결과 그동안에 그 굴뚝에서 나오는 수치 자체를 조작해 온 것이 적발이 돼서 환경 담당 상무가 대기업 상무가 구속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땅, 물, 공기 오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화 명령이 내려졌지만 10%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지하수도 계속해서 무단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소송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영풍석포재련소 측에서는 주업정지 처분도 받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이게 집행정지 지금 중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러면 주업정지 처분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당장 일단 조업정지 처분은 내려졌는데 말 그대로 집행이 안 되니까요. 네네. 조업을 계속 하면서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보통 소송을 하면은요, 1심, 2심, 3심까지 가면은 한 5년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영풍석포재련소는 지금 조업정지 처분을 2번 받았고, 두 척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다 소송으로 다투고 있고요. 네. 2건 다 지금 집행이 정지된 상태인데, 집행 정지는 법리적으로는 좀 수긍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조업을 정지시켜 놓고 소송을 하라고 하면 만약에 나중에 소송 결과 그 조업 정지 처분이 잘못된 걸로 밝혀졌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는 통상 인정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영풍석포재련소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물 공기 종합적인 오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통상적으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법원까지 가면 그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석포재련소 측에서는 최대한 끌 만큼 끌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 측면도 있겠죠. 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환경오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대책위의 입장이고요. 또 지난해 5월이었죠. 법률대응단이 봉화군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해서 토양정화 이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 그 판결이 아까 말씀하신 그 10%만 이루어졌다는 그 내용인 건가요? 예,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된 게 확인이 됐으니까 봉화군에 이 오염된 토양을 영풍이 잘 정화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보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봉화군이 공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내고 승소해서 받아보니까 별 게 없어요. 네, 별 내용이 없는데 정보 주체인 영풍이 이제 반대 의견을 내니까 예전에 봉화군이 영풍한테 또 소송에서 진 적이 있거든요.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거부를 했지만 저희가 승소한 이후에는 봉화군이
토양 정화 관련 정보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공개 청구를 하고 있는데 잘 공개를 하는 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계속 정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정화해야 될지 연구 용역을 주고 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확인이 되는데 실제 토양 정화 작업은 굉장히 더딘 걸로 보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봉화군이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했을 때 영풍 석포재련소에서 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처음에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영풍 석포재련소에서는 계속 계획만 세우고 토양 정화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몇 % 이상 정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정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원래 기본 2년이고 또 연장할 수도 있는데 계속 연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런데 이것도 계속 연장이 되는 건 아니라서 마지막까지 토양 정화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영풍은 형사 책임도 져야 하고 또 법적인 제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석포재련소의 이제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최근에 재련소에서 일한 한 분이 산업재해를 신청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태백 봉화 바로 위에가 태백이거든요. 그 태백에 거주하면서 석포재련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재련소에서 6년 정도 중금속 슬러지 찌꺼기를 면장갑 코팅된 면장갑을 끼고 손으로 직접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했던 분이 일하던 도중에 급성 백혈병 또 급성 신부전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그게 재련소 때문이라고 생각 자체를 못 하셨는데 나중에 항암 치료를 받고 하면서 이게 재련소가 원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셨고 저희도 여러 가지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상당히 의심이 돼서 2019년에 산재 신청을 했는데요. 올 초에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석포재련소 안에 들어가서 이분이 일하시던 실제 환경을 조사하고 또 작업환경 조사도 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산업재해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에서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 근로자가 어떤 그 근로 환경과 백혈병 간의 원인 관계를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근무 환경에 백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발암 물질이 존재하고 또 근로자가 거기에 노출이 됐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질병이 발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 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서 산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제도가 있는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산재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의 상태는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제가 뵈니까요, 굉장히 원래 건장한 체격이세요. 80kg 쌀 한 가마니 버쩍버쩍 드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고 하시면서, 몸에 이제 기력이 전혀 없고, 식사도 잘 못 하시고, 그런 상태입니다. 건강도 빨리 회복되셔야겠지만, 산재 인정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또 이분이 산재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분들도 다른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이 잇따를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의 백혈병이 만약 재련소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인이 된다면요. 이분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재련소에서 일하면서 어떤 질병이 걸렸는데 그게 재련소 때문이라고 미처 생각을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의심은 되지만 산재 신청을 엄두를 못 낸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대기업으로 상대로 싸워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석포재련소에서 일한 분들이 이렇게 암이나 좀 재련소에서 일한 것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의심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2000년경에 카드뮴 중독 증세로 사망한 근로자도 있고요. 그 외에 백혈병 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산재 인정받은 분들은 제가 직접
만나보기도 했고 얘기도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산재 인정 여부가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네. 청취자분들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이 영풍석포재련소가 1970년부터 지금 50년 넘게 식수원 최상류에서 아연 재련 사업을 하면서 땅물 공기 우리 환경을 너무 많이 오염을 시켜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이상 환경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또 그동안 오염시킨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여기에 네. 시민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년 활동했는데 10년 활동한 것 같다. 그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네. 좀 이런 노동자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라디오 오늘도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수범 변호사였습니다.